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둘째 아들 성훈이의 차가운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생 뒷바라지한 자식이 말입니다. 성훈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요.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 성철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값이 지금 10억은 좋게 나와요. 요양원비로 3억 쓰시고 나머지 7억은 우리가 나눠서 각자 집도 좀 넓히고 애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이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니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아, 성훈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40대 중반인데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하고 애들 대학 보낼 돈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성훈이의 아내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작년에 우리 옆집 할머니도 혼자 살다가 쓰러져서 3일 만에 발견됐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노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1944년생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겪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22살에 남편 김철호와 결혼해서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는 밤낮 없이 함께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시기 영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부업으로 김밥 장사까지 했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큰아들 성철이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영자 할머니는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둘째 성훈이는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여러 번 사업을 시도했는데 실패할 때마다 영자 할머니가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딸 성민은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금반지와 폐물을 모두 팔아서 도와줬습니다. 남편 철호가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영자 할머니 나이 65세 때였습니다. 그때도 병원비와 장례비로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관리도 만만치 않아요. 수리할 곳도 많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커요. 성철이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이제 79세인데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건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철아, 성훈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니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가요?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어요. 남편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이는 같은 나이로 3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정수가, 나 좀 이상해. 애들이 갑자기 요양원 가라고 해. 영자야, 무슨 소리야? 너 멀쩡한데 왜? 영자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정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는 한동안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 영자야, 너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요즘 그런 집이 정말 많더라. 정숙이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이의 아들도 1년 전에 어머니에게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내 집인데 왜 남이 결정하냐고 했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냈어. 그러다가 내가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하라. 대신 나는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태도가 바뀌더라. 영자 할머니는 정숙이의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혼자 잘 살고 있어. 오히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아서 더 편해.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더라고. 정숙이의 말을 듣고 영자 할머니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철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요양원이에요. 1인실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영자 할머니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 비용이 500만 원이네. 네, 좀 비싸긴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최고의 시설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집을 팔면 10년은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철아,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물론이죠.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럼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성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79세에 혼자 사는 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도 멀쩡한데.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도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형한테 들었는데 요양원 가시는 걸 거부하신다고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수진아, 정말 엄마가 걱정되는 거야? 네, 물론이죠. 영자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어?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면서. 갑자기 걱정된다고?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집값 때문이지. 성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머니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79세 나이에 갑자기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야?
영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훈이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애들 대학 갈 나이인데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79살까지 혼자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못 살겠어? 그날도 성훈이 부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영자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성철이와 성훈이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형,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는데 어떡하지? 일단 법적으로 알아보자. 정년후견인 제도 같은 거 말이야. 그게 가능해?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입증하면 될 것 같은데. 치매는 아니어도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이런 식으로.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혼자 10억짜리 집에 사시는 거 정말 비효율적이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맞아. 우리 애들도 이제 중학생인데 각자 방이 필요하거든.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복이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의 편의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정숙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아이들이 나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영자 할머니는 엿들은 대화 내용을 정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절대 그런 걸로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봐. 정숙이의 소개로 영자 할머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변호사 이지혜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할머님, 성년후견인 제도가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워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님의 재산은 할머님이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떼를 써도 부모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지혜 변호사의 말을 듣고 영자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재산관리 계획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할머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해 보시고 향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할머님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영자 할머니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자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월 152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관리비와 세금 정도만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철이와 성훈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요양원 입소 날짜를 정해야 해요. 성철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다른 방법이 뭔데?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받으면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철아, 성훈아,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할 거야?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 엄마도 각오하고 말할게. 뭘 말씀하시려고요? 첫째,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둘째, 만약 너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엄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성철이와 성훈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 너희들한테 물려줄 의무는 없어. 영자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엄마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 넷째, 엄마가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마.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산을 기부하실 거예요? 그건 너희들 태도에 달린 문제야. 그날 자식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정수기의 소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카페에서 모이는 실버자림 모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모임에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어르신들 6분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식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영자 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순례예요. 작년에 아들이 집 팔라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순례 할머니는 81세로 자식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안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응급 호출기 설치하고 매일 안부 확인하는 시스템 만들고.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해요. 일주일에 2번 와서 청소하고 요리해주고. 저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했어요.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 확인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이에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순례 할머니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할머니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응급호출기도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주 3회 동네 체육센터에서 실버체조를 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버자림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동네 경로당도 가끔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성철이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성철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성철아, 엄마도 너희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도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아. 어머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 의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리고 성철아, 엄마는 79세지만 아직 멀쩡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도 건강하고 혼자 살 수 있어. 성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혼자 사셔도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도울 건 없고요? 필요하면 말할게. 하지만 엄마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 그날 성철이가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영자 할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은 후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TV 시청을 하고 오후에는 실버자림 모임이나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특히 실버자림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모임의 막내인 75세 윤미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숙이도 그렇게 보여? 나도 그런 기분이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아서 마음이 편해. 저도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실제로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로부터 독립한 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요구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영자 할머니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버자림 모임의 리더인 순례 할머니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영자 씨, 혹시 우리 모임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상담 일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 일이요? 네. 요즘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영자 씨처럼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주일에 2번 정도 새로 오시는 분들과 개별 상담을 하시면 돼요. 물론 봉사활동비도 나와요. 월 50만 원 정도. 영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78세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압박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말순 씨,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정말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집에서 평생 살았어요.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 그럼 그 마음을 자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세요.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안전시설을 갖추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이에요.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혼자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주 후 말순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 살겠다는 결정을 존중해줘요. 이런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영자 할머니의 상담 실력도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영자 할머니를 찾아왔고 상담비도 월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영자 씨 상담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순례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79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자 할머니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멘토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할머님의 사례가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김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할머님처럼 성공적으로 자립하신 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돼요. 월 2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영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연금 152만 원과 상담비 100만 원, 그리고 새로운 활동비 200만 원을 합쳐서 월 452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79세에 이런 수입을 올리다니. 영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겼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전에는 개별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모임 준비나 강의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0세 김영자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영자 할머니가 단상에 오르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0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했어요. 청중들은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법적 대응, 경제적 자립, 새로운 일거리 찾기까지. 지금 저는 월 4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과 상담비, 강의료를 합친 금액이에요.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영자 할머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의 성공 소식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훈이가 어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다면서요? 그래,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 어머니가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일주일에 3번 정도 강의하고 있어. 성훈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성훈아,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성훈이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정훈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은 없나요? 아직은 괜찮아. 필요하면 말할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6개월 후 영자 할머니의 프로그램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 중 90% 이상이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일자리를 찾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성과를 낸 멘토는 처음이에요. 김미영 복지사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할머님의 강의를 요청하고 있어요. 혹시 출장 강의도 가능하실까요? 영자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영자 할머니는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를 가든 영자 할머니의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영자 할머니의 강의는 항상 이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80세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청중들은 영자 할머니의 에너지에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는 전국의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영자 할머니는 81세가 되었습니다. 강의료와 상담비, 연금을 합쳐서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축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81세에 이런 생활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영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편집자 박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책이요. 제가 그런 걸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님의 경험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81세의 작가가 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영자 할머니의 책 7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자 할머니는 일양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님, 축하드려요. 책이 1만 부 돌파했어요. 출판사에서 축하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요? 제 책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다니. 영자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영자 할머니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김영자 할머님입니다. TV에 출연한 영자 할머니를 보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님, 자식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79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방송 후 영자 할머니에게는 수많은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의 성공을 지켜본 자식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철이와 성훈이는 이제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TV에서 어머니 보는데 너무 당당하시더라고요.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성철아, 엄마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79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압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도움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걸 인정해줘.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성공한 어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영자 할머니는 83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찼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새로운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83세에도 이렇게 활동적이시다니. 실버 자림 모임의 후배들이 감탄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꿈을 가지는 것, 도전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영자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실버 자림 모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도 큰 성공을 거두어서 현재 전국 50개 지역에 실버 자림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 모임들의 총괄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있어. 내 경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영자 할머니의 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서 영자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님, 다음 달에 일본 도쿄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해외까지요. 정말 신기하네요. 83세에 해외 출장을 다니게 될 줄이야.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에 설렜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83세가 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네요. 남편 사진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내 길을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압박이 없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최근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85세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83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 85세에 대학생이 못 될 이유가 있나요? 김미영의 격려에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야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83세가 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압박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79세라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자 할머니가 자신만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꿈을 꿔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가 많다고 하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가 처음 자식들과 맞설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예요. 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5세 대학 입학이라는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전 세계에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 인생이 영화가 되다니.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성공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함께 만든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영자 할머니의 영향력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영자 할머니를 롤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 덕분에 저도 75세에 카페를 차렸어요. 저는 78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저희 부부는 80세에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몰랐어요. 영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영자 할머니를 보며 자신들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83세 할머니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영자 할머니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성철이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가셨어.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성훈이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일본 강의 다녀오실 때 저희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하지만 너희들도 바쁠 텐데. 어머니, 일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영자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버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유리한 면도 많아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센터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의 꿈은 끝이 없습니다. 83세에도 여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창업가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일하니까 저도 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세대 간의 벽이 없어지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에요.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 꿈이 있으신가요?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자 할머니가 7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자신을 믿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꿈을 꿔보세요. 영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83세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도전하는 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83세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꼭 뭔가를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창업을 하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봉사활동에 나서든. 하지만 정작 은퇴를 경험한 분들의 솔직한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제가 만난 67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신 분이었죠. 은퇴 직후 주변에서는 이런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놀고만 있을 수 없죠. 컨설팅 업체라도 차려보세요. 카페 하나 해보시면 어때요? 요즘 실버 창업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박영자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저녁에 남편과 드라마 보고.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퇴 후에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놀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 이후 진짜 인생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부질없다. 그냥 사는 게 최고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게으르게 지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박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자 씨의 은퇴 초기는 사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1006개월 박영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35년간 새벽 7시에 일어나 관공서에 가던 생활이 갑자기 멈추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주변에서는 뭔가 해야지, 그냥 놀고만 있으면 치매 온다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박영자 씨도 시도해 봤습니다. 먼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려고 했어요. 상권도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산해 보니 초기 투자비만 7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말입니다. 그 다음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날 겸 해서요. 처음엔 좋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타고 산에 가서 정상을 밟고 내려오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생각하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자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바쁘게 살려고 하세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요? 그 순간 박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휴가를 가도 머릿속엔 업무가 있었고 주말에도 월요일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는 진짜로 쉬어보자. 박영자 씨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뜨면 일어나고 신문을 천천히 읽고 남편과 함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평생 읽고 싶었던 소설책들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40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박영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거창한 성취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은퇴 후에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냥 놀고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것이 게으름이 아닐까요? 과학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은 80년 넘게 성인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큰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와 스트레스 없는 일상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활동이 아니었어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디너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로 선택한 것은 그냥 평범하게 쉬는 것이었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데 있다. 60대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부터 60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취업해야 했고, 결혼해야 했고, 집을 사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승진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해야 할 일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작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스트레스 지수가 낮을수록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실학자 다산 정약용도 노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박영자 씨가 아침에 신문을 읽는 것도, 남편과 시장을 보러 가는 것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모두 선택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놀면 불행해집니다. 3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첫 번째 조건, 재정적 기반.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부부 기준 월 생활비는 평균 2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비상금까지 고려하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300만 원씩 2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8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해요. 에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8억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기준 월 1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돈은 월 180만 원이에요. 이것도 20년으로 계산하면 4억 3천만 원입니다. 집이 있다면 더 줄어들겠죠. 집값이 5억이라면 나중에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2억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금 금리 4%로 계산해도 월 77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197만 원이에요. 여기에 기초연금이나 다른 소득까지 더하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막연히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에는 의외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덜 타게 되고 옷도 덜 사게 되고 외식도 줄어들거든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조건, 건강관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놀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가 있어요. 건강관리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유지가 목표예요. 근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근육량은 1년에 1~2%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간단한 운동으로도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 걷기 30분. 이것만 매일 해도 근육량 감소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건강식을 먹을 필요 없어요.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않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기 검진도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기본 검진을 받고 1년에 한 번은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 생활 리듬. 마지막 조건은 생활 리듬입니다. 그냥 논다고 해서 밤낮이 바뀌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늦어도 오전 8시까지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밤낮이 바뀌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낮에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박영자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7시 기상, 7시 30분 간단한 스트레칭, 8시 아침 식사, 9시 신문 읽기, 10시 30분 산책, 12시 점심 식사, 오후 1시 낮잠 30분, 2시 도서관이나 독서, 4시 간식, 6시 저녁 식사, 8시 TV나 남편과 대화, 10시 30분 취침.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규칙적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맞춰 만든 리듬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남의 리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잘못 놀아서 불행해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3년 내에 자산을 50% 이상 소모하는 사람들이 전체 은퇴자의 35%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은퇴 초기에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는 생각으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러다가 3년 안에 돈이 바닥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69세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3억 원이 있었어요. 이제 좀 즐기자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4~5번씩 여행을 갔어요. 한 번 갈 때마다 500만 원씩 쓰니까
1년에 2, 3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외식비도 늘었습니다. 매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밖에서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 달 외식비만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2년 반 만에 3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모 씨가 제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놀아도 계획적으로 놀아야 하더라고요. 그냥 막 놀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는 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 투자 명목의 과소비입니다. 홍삼, 건강기능식품, 비싼 운동기구, 고급 마사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월 20만 원짜리 홍삼보다 매일 30분 걷기가 건강에 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인간관계의 과소비입니다. 은퇴 후 외로워서 이런저런 모임에 가입하는데 모임비, 회비, 여행비 등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68세 박 선생님은 골프 동호회,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단체까지 4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각 모임마다 월 회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거기에 모임 후 식사비나 여행비까지 더하면 월 80만 원이 나갔어요. 결국 1년 만에 모든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어났거든요. 박 선생님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임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 몇 개면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롭게 놀아야 합니다. 계획 없이 막 놀면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도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지혜들이 있어요. 하버드 행복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노년기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네트워킹도 해야 하고 사교 활동도 해야 하고. 하지만 노년기에는 다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서너 명이면 충분해요. 박영자 씨가 은퇴 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 대학 동창 1명, 직장 동료 1명, 그리고 동네 산책 친구 1명. 딱 4명입니다. 예전에는 명함을 수백 장씩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적은 수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노년기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어요. 애들이 너무 바빠서 안부 전화도 잘 안 해. 손자, 손녀를 봐달라고 하는데 내 시간이 없어져.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자녀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독립해야 할 때가 왔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분리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66세 정 선생님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씩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하신답니다. 대신 자녀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오면 더 반갑게 받으시고요.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손자, 손녀 돌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내 노년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손자, 손녀는 사랑하지만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죠. 정 선생님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돌봄보다 자발적인 사랑이 훨씬 값지거든요. 노년은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부모, 직장인, 가장의 역할에 매여 살다가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70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시다가 6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의를 들으러 가신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붓을 움직이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개인전까지 여셨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만 하다가 70세에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 있지 않나요?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노년의 행복은 거대한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옵니다. 박영자 씨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침에 남편이 끓여준 커피 마시는 순간, 동네 산책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는 순간, 도서관에서 좋은 구절을 만났을 때, 저녁에 남편과 함께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순간. 이런 게 행복이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커피 맛을 음미할 시간도 없었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느려졌고, 여유가 생겼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바쁘게 살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잘못된 소비로 불행해진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소비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정기검진비, 필요한 영양제, 적당한 운동용품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소비도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것은 과실을 위한 소비와 행복을 위한 소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위한 소비는 이런 것들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비싼 옷, 자랑하기 위한 해외여행, 체면 때문에 하는 비싼 식사.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반면 행복을 위한 소비는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외식,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 취미 생활을 위한 적절한 투자. 이런 것들은 진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69세 최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비싸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요. 대신 정말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고 사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은퇴 생활을 해도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두 분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8세 A 할머니는 항상 불만이 많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는 왜 이렇게 비싸? 하루 종일 불평불만입니다. 반면 70세의 B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마트에서 파는 과일이 싱싱해. 손자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마워. 건강해서 감사해.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시거든요. 두 분의 하루 일과는 비슷해요. 산책하고, 장 보고, 집안일하고, TV 보고. 하지만 행복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긍정적 사고를 하는 노인들이 부정적 사고를 하는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치매 발병률도 50%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긍정적 태도란 이런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물가가 오른 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예의 없음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예의 바른 젊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인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가치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충분해요.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노년기 행복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해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진짜로 맛을 음미할 수 있고 책을 읽어도 급하게 읽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수 있어요. 산책을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71세 김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젊을 때는 목적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가는 길이 더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 천천히 가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노년은 사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도 충분하고 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많은 철학자들이 노년에 가장 깊이 있는 사상을 정리했어요. 공자도 70세에 심욕종신불유구라고 했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름의 철학을 정리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이런 사색이 단순한 회상과 다른 점은 지혜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미래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노년기에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충분한 인생 경험이 있으면서도 여유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을 찾고 있어요. 부모에게는 말하기 어렵고 친구들은 비슷한 나이라 조언을 주기 어렵고 72세 이 할아버지는 동네 청년회관에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젊은 친구들이 진로 고민, 연애 고민을 털어놓는데 제가 들어주기만 해도 좋아해요. 조언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어른들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노년기의 또 다른 특권은 물질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고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요. 69세 박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입는 옷은 몇 벌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걸어놓기만 했던 옷들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요.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더 단순해지고 편해졌어요.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입니다. 물질보다는 관계가, 소유보다는 경험이, 많음보다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소용없겠죠.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일과를 다시 정리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오전,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독서. 점심, 식사와 휴식의 시간, 맛있게 먹고 충분히 쉬기. 오후, 나만의 시간, 취미, 사색, 자유로운 활동.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 공감, 나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은 쉬어도 되고, 기분이 좋으면 평소보다 더 활동적으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면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대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대규모 모임에 가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보기,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음식 해먹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가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기분이 좋으면 더 해도 되고, 유연하게 접근하세요. 네 번째는 경제적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의미 있는 지출은 유지하세요. 매월 가계부를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들을 점검해 보세요. 쓰지 않는 보험, 안 보는 케이블 TV,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회원권.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월 생활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5번째는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기 검진 스케줄 정하기,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정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40년 동안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정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60 이후 진짜 인생의 지혜입니다. 박영자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남의 인생을 산 것 같고,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자녀를 키우느라, 돈을 벌느라, 집안을 돌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시간이에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날도 있고 마음이 울적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에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테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빠른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 부질없다, 그냥 사는 게 최고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도 소중했고 앞으로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해요. 수십 년을 지켜온 자신의 얼굴에게 이제는 웃음과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은퇴 후 최고의 선택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 이후 진짜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작은 행복을 찾아보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들이 고마움은커녕 짜증과 핀잔으로 돌아올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 앞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방법, 사랑하되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겪게 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일어났습니다. 딸 수진이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해서 평소 좋아한다던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좋은 갈비를 고르느라 1시간을 돌아다녔고 양념도 하루 전부터 재워두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서 집밥을 잘 못 먹는다던데. 참 좋은 엄마네요. 라고 하셨을 때 김영숙 씨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맛있게 먹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하며 웃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오후 내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사다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인 저녁 6시가 지나도 7시가 지나도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수진이는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식탁을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차려놓고 계셨어요?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이런 걸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름진 음식들 정말 부담스러워요. 김영숙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따뜻한 집밥 한 끼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정성껏 준비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제 말은 안 듣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세요? 제가 몇 번 말했는데도. 그러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그 문소리가 마치 김영숙 씨의 가슴까지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대부분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라는 말부터 튀어나오게 됩니다. 억울하고 서운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날 밤 김영숙 씨는 식탁에서 혼자 식은 갈비찜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대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가 다시 무심하게 말했을 때 김영숙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 말투.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수진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가 너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줬는데 왜 이런 거 준비했어? 부담스러워라고 말해? 그런 말은 상처가 될까봐 안 하지?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영숙 씨가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수진이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족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확신이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와 달리 설령 무례하게 대해도 관계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말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깥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고스란히 가족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자녀들이 더욱 쉽게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셋째,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효문화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혼란도 있습니다. 자녀들은